지금 약간 AI로 이제 일단은 딱 주사를 맞아서 확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실제로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침체 관련돼 있는 뉴스들 결국 이게 실업률 발표가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실업률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더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기업 실적들이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95년도서부터 파생 상품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외환 옵션, 그다음에 이자율 수합이라는 거래들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처음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생소한 그런 상품들이긴 한데 그때 당시엔 주가지수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파생 상품이라고는 그거밖에 한국에서 없을 때여서 이제 은행에서 그런 거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옮겨서 증권사에 가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프랍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선물 옵션 생기면서 외국계 은행에서도 또 똑같이 주식 파생 쪽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주식 파생 운영 총괄 담당 하다가 이제 사모자산운용사에서 주식 금융공학 펀드 이런 거 이제 판매하려고 이제 딱 창업 하는 사모자산운용사에 갔는데 라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팔리잖아요. 신설 사모운용사 건은. 그 바람에 이제 기관한테 한 군데서만 돈을 좀 받아서 운용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신설 자산운용사 이거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그냥 핀테크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CTO 찾던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제 파트너인 이민영 공동대표 만나서 CTO로 있는 그래서 이민영 대표랑 해서 테이바랩 창업해서 지금 이제 한 2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트레이딩의 길을 걸어보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 채권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식 파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식 채권 외환 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 기초 자산을 운용을 하면 이자율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외환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하려면 결국은 외환 파생, 그다음에 이자율 파생, 채권 운용도 해야 되고요. 주식 운용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옵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서 실제 트레이딩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을 약간 조금 제가 속되게 표현한다고 하면 사고 팔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 혹시 그 3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장기 투자보다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오신 건데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시면서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실까요? 30년 동안 있으면서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생 상품 그러면 이제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버는 금액보다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팔아요. 그 다음에 다른 파생 상품으로 그걸 해지를 하는 위험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마진을 남겨서 이론가 대비 마진을 남겨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되게 막 투기적으로 매매한다고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투기적으로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아요. 금액이 커지지만. 그 트레이딩 투자를 하실 때 매크로도 많이 보세요? 매크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매크로와 변동성 부분을 제일 많이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전체가 하나하나씩을 딱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면 주식 전체가 손익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서 그거에 맞춰져서 옵션으로 하던 다른 상품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나 아니면은 해외 글로벌 매크로들까지도 한국 매크로만이 아니라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개념이 아직 트레이딩하고 단기 투자자 그렇게 하시는 분하고 이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 차이는 되게 많아요. 차이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기 투자자, 개인 투자자이신 분들은 사실 매크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날 이제 3%나 5%나 급등하는 거 그 흐름을 봐서 들어갔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걸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라고. 그게 이제 증권사에서 예전에 하던 프랍 트레이딩이랑 비슷해요. 증권사에서는 선물 옵션을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시기가 한 2000년대 초반에서 한 2010년 그 사이 정도인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물 옵션을 가지고
그 하루 넘기지 않는 오버나잇 안 하는 포지션으로 번 거에 막 50%씩 주면서 트레이더들을 뽑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돈을 많이 그때 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일부 증권사 조금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게 이제는 기계로 매매하는 걸 원하세요. 회사도 그렇게 매매를 해서 손익을 많이 줬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왕창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어이씨 이거 계속 버는 줄 알고 돈을 줬는데 깨질 때 많이 깨지네. 이러니까 이제 계속 없애는 거죠. 그런 이제 포지션을. 그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 조성, LP라고 불리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꾸준하게 버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 또는 꾸준하게 버는 수익을 원해요. 이게 막 팍 돈을 버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면 한 번에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이제 개인으로 봐서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팀으로 봐서는 근데 회사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전체로 봤을 때 또 눈에 띌 만큼 크게 돈을 버는 것도 좋아는 하시지만 선호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럼 버짓이 올라가잖아요. 더 벌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그렇구나. 이제 마켓도 좀 커지고 이런 걸 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트레이딩을 할 때 계속 하다가 한 번씩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깨지죠. 안 깨질 수는 없어요. 안 깨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안 깨지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IB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팀이 되게 빡세게 딱 조직이 돼 있어서 관리를 해요. 얼마 이상 넘어갔을 때는 계속 줄이라고 이제 워닝 시그널도 날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돼서 혼자서 하다 보면은 계속 잘 맞추면 계속 더 늘리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예,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니까 똑같이 그러면 이제 얼마 이상이 못해 딱 거주고 그때 되면 빨리 줄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져갔더라도 고점 대비로 딱 손실 얼마 이상 나면은 다 거두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럼 걷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인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절해 줄 수 있는 삼자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기관은 그런 게 되게 철저한 거거든요. 네, 철저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도가 지나치면 이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네, 많이 봤죠. 개인들도 혹시 많이 보셨나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개인 투자가 분들도 솔직히 선물 옵션 저 처음에 이제 코스피 시작할 때 되게 유명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뭐 압구정 미끄러지, 목포 세발낙지 뭐 이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버셨던 분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몇 천억까지 있는데 천억 넘게까지 막 버시고 막 몇 년 동안에. 그게 가능은 한 거죠. 가능은 한 거죠. 레버리지가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엄청.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인도 레버리지가 세잖아요. 바이낸스 보면 이렇게 막 100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빨리 벌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은 빨리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벌릴 때마다 레버리지가 같이 계속 커지니까 결국 맨 끝에는 이렇게 일자로 쫙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매크로를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최근 연휴 며칠간의 그 부채한도 협상 그분이 많이 진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뭐 합의는 끝난 걸로. 뭐 그래서 디테일만 조금 이제 조율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좀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나스닥 지수, 뭐 금리,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은 저 줄 찍짝짝 일자로 거놓은 라인들이 부채 협상이 있었던 라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영향이 없어요. 뭐예요? 그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올라간다 또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름 10년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중간중간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중간에 빠질 때도 뭐 10%에서 한 15% 정도 빠진 적이 있는데 빠진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으면 그게 꼭 빠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식시장 그다음에 주식의 밸류에이션들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장단기 금리차 상황들 진짜 침체냐 아니냐 뭐 이런 상황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부채한도 협상이 그렇게 큰 뭐라 그래야 될까 촉매제 이런 것들이 되기보다는 그냥 뉴스화돼서 이제 공포감 조성하고 이러는데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결국은 둘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공화당에서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나왔었냐 했을 때 가지고 나왔던 자료가 이 자료인데 이게 그 공화당 자료예요. 아예 딱 저렇게 A4지로 되게 예쁘고 이렇게 아이콘도 있어요. 저렇게 돼지 저금통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게 딱 그 자료 제가 잘라서 만든 건데 결국은 이제 채무한도 31.4조에서 늘려주겠다라는 부분들
늘려달라. 그 대신에 그러면 뭘 줄래? 그러면 너는 그랬더니 뭐 10년 동안 재량 지출 1%로 제한할 거고 그다음에 코비드 구호기금 회수할 거고 결국은 돈 저금해라 이 얘기죠. 아까 그 저금통 위에 있었던 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IRS 암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이제 세금 더 많이 걷는 아미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임금으로 나갔던 돈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71빌리언 뭐 이래요. 그래서 와 저게 저만큼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고용을 했으면 국세청 IRS가 국세청이잖아요. 미국 국세청에서 암이라고 불리우는 에이전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딱 뽑아서 부자들 가서 이제 탈세한 것들 다 찾아서 털어내는 그 직군을 만들어냈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라. 제거해라. 네, 제거해라. 네. 왜냐하면 니네들 쓰는 돈이 더 많다. 그거 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말은 그렇지만 결국 이제 부자들 쪽에 공화당은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없애달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뉴딜 관련해 세금 공제하는 것들. 이게 IRA 들어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서 뭐 이제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들어서 세금 이제 세액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돈 보조금 주고 이런 것들 다 없애라.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금지해라. 부유층들은 그리고 얼마 이상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뭐 그 얼마 이상 일 안 하는 사람은 몇 살까지 59세 이상인 경우에도 뭐 바우처도 두고 뭐 돈 주는 것들이 있던 것들 다 없애라. 그래서 점점 더 세이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요청을 했었고 이제 저 내용 중에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IRA가 혹시 뒤로 물러지면 우리나라는 연락 피곤하겠구나.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있었었죠. 거기서 이제 아까 지금 보신 게 리스트니까 그 중에서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일요일 날 나왔죠, 이제. 네. 지금 앞에서 봤던 게 그 전이었고 일요일 전에 저런 거를 요구했었고 공화당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한 거는 한도 상향해주겠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이제 1%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2025년도 1월까지만 해서 이제 캡 씌우는 걸로 25년도까지만 1% 올리는 걸로 캡 씌워주고 24년도는 동결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화당도 아 그래 우리도 어느 정도 막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방 지출은 근데 원안대로 계속 증액을 한대요. 전쟁하고 있으니까 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다이어트 해라 하면서 앞에서 봤던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예산들 전부 다 이제 환수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다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하는 거 부분도 이제 부양가족 없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에서 54세까지 저소득층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바우처라고 하는 걸 주면 이제 밥을 먹게 했는데 그 식량을 살 수 있는 걸 했는데 밥을 살 수 있는 걸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이제 좀 더 가이드라인을 더 높게 만드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암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관련해서도 이제 없애고 그게 이제 214억 불이라고 예산이래요. 그러니까 214억 불이면 한 거의 25조 30조 되는 돈인데 그래서 아니 그 인건비로 30조를 써서 얼마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을까 고민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예산 삭감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도 이제 자기도 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잘 된 일이죠. IRA 같은 경우는 일단 삭제하는 거는 조항 변동 없이 그대로 갔어요. 그렇구나. 네, 거기다가 이제 석유, 이제 가스, 에너지 프로젝트들에 있어서는 환경 때문에 못하게 하고 막 이래서 셰일가스 못 푸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제한하는 걸 풀어줘라. 저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전반적인 부분에 카펙스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름값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파지티브 한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유학자금 대출하는 거는 이제 조금 탕감은 제외하는 걸로. 네. 그래서 공화당이 원하는 것 중에 일부는 받아들여주고 일부는 중간쯤 만나고 그래서 서로 잘 얘기를 해서 맞췄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화당은 자기가 무조건 잘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협상을 잘했다라고 얘기해서 있는데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이든이 이긴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체적인 것들은 다 원하는 IRA도 조항 변동 없었고 그다음에 뭐 원래 코로나 예산 잡았던 것 중에 안 썼으면은 환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산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냥 바이든 협상을 역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밀고 나면은 결국 어떤 우려가 생기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침체 우려가 제일 큰 거였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AI가 나타나서 침체기가 다 들어갔는데
장단기 금리차도 계속 나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이 계속 그나마 계속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실업률은 되게 낮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침체는 아니야. 그리고 침체가 있더라도 되게 짧은 기간일 거야. 얕은 침체일 거야. 그래서 괜찮아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그쪽으로 약간 힘이 지금 이제 실리는 분위기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감축 통과하면서 예산안 축소가 됐거나 더 그랬으면 문제가 더 이슈가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2년간은 안 하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늘려놨잖아요. 왜냐면 이제 보조금 주고 하느라고 늘어난 거니까 그 늘어난 게 안 줄어드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파지티브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은 조금 풀리겠구나 오히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 축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존에 이미 돈을 썼으니까 그래서 뭐 GTA라고 불리우는 트레저리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은행 계정 거기다 돈 넣어놓고 이제 쓰는 거죠. 지출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거의 없어지는 날이 엑스데이트라고 불렀던 날이고 그랬는데 그게 뭐 6월 1일이라고 그랬다가 옐런이 나와서 지난주에 6월 5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30일 날 오늘 이제 되고 나서 표결하고 잘 넘기면 딱 5일 날 이제 부돈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큰 이슈가 없어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호재냐 악재냐를 봤을 때 부결 나면은 어쨌든 악재는 악재죠. 일단은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월급 못 받고 이러면 그 사람들도 소비 안 되고 소비 안 되면 침체 더 될 가능성 높고 이런 쪽으로 막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저 잔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은행 잔고가 빠졌으니까 은행 잔고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채권 발행 그렇죠. 발행을 하겠죠. 그럼 발행을 하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 요인이니까. 네. 네. 채권 발행하니까 누가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 금리가 쉽게 빠지진 않겠는데 원래는 저게 끝나고 나면 단기 금리가 확 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안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 채권도 누가 사줄 거야.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사줄래, 일본이 사줄래, 아니면은 자기네 나라 내부에서 보험사나 이런 데가 사줄래, 아니면 은행이 사줄래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누가 사줄지 고민을 하겠죠. 재무부도. 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돈에 있어서는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할 거니까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게 금리가 떨어지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저렇게 계속적으로 네거티브하게 가 있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은행은 대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비싸게 빌려줘서 그 금리차를 수익으로 먹는 거잖아요. 수입으로 갖는 건데 그게 이제 마진으로 남는 거고. 근데 결국은 단기가 더 높으면 이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BB 사태 같은 것도 계속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투자해 놨던 것들, 평가 손들 난 것들 계속 문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AI로 이제 일단은 딱 주사를 맞아서 확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실제로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침체 관련돼 있는 뉴스들. 결국 이게 실업률 발표가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실업률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핵심이었듯이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기업 실적이랑 펀더멘탈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AI로 엔비디아가 50% 가이던스 상향이라는 뭐 혁신적인 진짜 혁신이죠. 뭐 50% 가이던스 상향한다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저런 대형주가 50% 가이드를 상향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10%만 상향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보통 했었는데 50% 상향을 한 거니까 저 정도 됐으면 공급 부족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마진이 얼마가 됐든 살 사람 줄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 가이던스로 막 50%씩 올리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더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기업 실적들이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 그 부채한도 협상이 그 타결된다라는 소식이 그 주가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나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거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주가가 확 올라가거나 전체 트렌드가 바뀌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트렌드를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단기간의 임팩트 정도. 예를 들면 만약에 체결 안 됐어. 그리고 이번 주 내일이 30일 날 이제 하원 가서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투표해서 거의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랑 맥커시랑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표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손들어가지고 나 아니야. 이러고서 갑자기 부결로 발표가 돼요. 이건 당연히 악재죠. 그럼 몇 프로 빠질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빠지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빠졌다고 한들 얘네가 체결 협상을 끝까지 안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긴 할 거잖아요. 미국이 부도 낼 일은 없잖아요. 예. 부도가 난다고 치더라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원리금 주는 게 늦어지는 거지 원리금을 띄어먹을 애들은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부도가 난다고 해도.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언젠간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보면은 지금 침체야? 아니면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어? 아니면 지금 다 해고당해가지고 우리 다 이제 실업자 된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트렌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포커스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부채 한도 협상하는 부분이 전체 트렌드에 영향을 줬냐라고 보면은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임팩트가 있을 뿐이고 그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려지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 약간 달랐던 거는 옐런이 얘기했던 건 이제 시큐리티 얘기를 했던 거는 달러 위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뢰도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결국 미중 갈등이 있고 지금 패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패랑 중국 패랑 이렇게 패싸움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름 무슨 모임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싫어하는 나라들의 모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너 우리 편 아닌 애들은 일로 가고 우리 편만 모여. 그래서 이제 쭉 모이고 있는 거라서 자본주의 속성으로. 그래서 그 두 개로 지금 양분된 상황에서 달러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들이 일단은 달러로 결제를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실질로. 네. 예, 페트로달러 얘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결국 달러 위상이 계속 줄어들면 결국은 위안화나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들로 결제가 일어날 거고 그게 진짜 미국 달러처럼 커질 거냐고 보면은 아직은 뭐 요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중국이 너무 잘 되면 소비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현재로 보면. 네. 근데 갑자기 모두가 전 세계가 중국에 수출해야 먹고 사는 상황으로 바뀌면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네. 왜냐면 결국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정책들이 결정되고 있는 거지 뭐 미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결정해 주지 않잖아요. 미국도 원래 페드 딱 그 맨 위에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들도 미국 국민을 위해서 올리고 내리는 거지 전 세계를 위해서 올리거나 내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나라를 위하거나 뭐 다른 유럽을 위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쟤네 나라한테 제일 이득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쟤는 결정할 거야라고 의사결정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결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은 일시적인 그런 그렇죠. 일시적인 임팩트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기업 실적이나 네. 고용으로 그렇죠. 좀 더 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미 기존의 그 추세들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침체 온다 아니다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했었던 걸 지금 잠깐 우리가 부채한도 협상이랑 맞아요. AI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데 연말에 연말부터 계속 있었던 걔네들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야지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주가도 더 올라가는 거로 갈 건데 금리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 보면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거죠.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데 침체가 근데 급작스러운 침체가 일어나면 하겠죠.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은 침체 무조건 온다 이번에. 네, 그렇게 베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PC 데이터들 나오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다 금리로 오히려 인상하는 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25bp. 그러면서 이제 뒤쪽 라인은 2년 쪽은 거의 한 50bp씩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제 물음표들은 던져진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가고 장당의 금치 이대로 계속 가고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뭔가 문제는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